자, 이번 시간은 3절 국민연금법입니다. 국민연금법. 자, 국민연금법은 일단은 여기도 목적 나와 있고요. 관장 및 위탁에 이제 보시면 여기도 이제 보시면 국민연금 사업은 어디서 맡아 주관하게 되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합니다. 2번. 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사업 중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업을 어디에 위탁한다?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그리고 4번 공단은 여기서 이제 말한 공단 이제 보면 지금 국민연금법도 하나 용어 물어볼 가능성은 떨어지는데 여기는 국민연금법이래. 법이란 명칭을 한번 넣어볼까요? 앞전에 두 가지 뺐었는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여기도 이제 보면 지금 전 시간 했었던 두 가지는 지금 이제 보시면 두 가지 산재와 고용보험은 주관부처 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두 가지 남아 있는 국민연금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업무를 여기 이제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업무를 위탁을 어디에 위탁을 줄 것인지인데 위탁은 지금 위탁에 관한 이 공단 그럼 공단이면 근로복지공단 들어봤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도 이 법에 따라 공단을 설립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공단은 여기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명칭은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으로 쓰셔야만 일단은 법상 명칭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공단이기 일단 그래서 명칭을 쓴다고 했을 때는 국민연금공단을 쓰셔야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사면 공단.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 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 그러니까 연금보험료는 부과는 어디서 합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단 여기는 전체 요 부분 하나 전체적으로 보죠. 부분들은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지금 정리하고 있던 게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인데 사회보험의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사회보험의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보험료, 고지, 그리고 수납, 그리고 체납에 관한 업무 있죠. 보험료 내세요. 고지할 거고요. 그리고 그 돈을 수납할 거고요. 그리고 내지 않으면 체납에 관한 업무 있죠. 그러면 여기는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사회보험 관련 보험료, 고지, 수납, 체납에 관한 업무는 이 업무는 어디서 맡아 하냐면 이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슨 업무만 여기서 한다는 겁니까? 무슨 업무에 대해서 사회보험 관련 보험료 관련 고지 수납 체납에 관한 것은 어디서 그 업무를 맡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방금 지나왔던 산재보험법이든 고용보험법이든 지금 나와 여기 국민연금법이든 간에 이걸 포함해서 지금 국민건강보험법이든 여기 이 관련 고지 수납 체납은 어디서 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보면 질문 어디서 이를 징수합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합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부분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용어 정의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 용어 정의 중에 이제 보면 하나 우측에 이제 보면 양가로서 한번 용어 정의 중에 이제 보시면 기억에 부담금하고 티귿에 기여금이 있습니다. 기여금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 부분은 여기는 용어. 여기는 이제 보시면 여기도 이 국민연금법에 따른 이 보험료죠. 보험료. 여기도 그럼 결국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네, 부담합니다. 그럼 여기도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건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의 한계를 확인할 건데, 그럼 결국 사업장 가입자에 관련된 보험료에서 여기는 사용자가 절반의 몫을 굴려줘 여기서. 그리고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한다라고 해서, 그럼 결국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 소외되는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자와 가입자, 사용자가 절반의 몫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의 몫을 누가? 가입자가 부담을 해서 이 몫의 두 개를 더해서 뭐를? 국민연금법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명칭을 한번 볼까 해서 사회보험 중에 각각 그 몫에 관한 명칭에 대해서 어디서는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라. 그래서 기억번에 자, 부담금인데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여기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부담금이라 합니다. 부담금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여금. 기여금은 지금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기여금이다. 그래서 그럼 가입자가 내는 몫에 관한 명칭을 여기 뭐라고 하고 있다? 이거를 기여금이라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국민연금법에서는 보험료 부담 관련해서 사업장 가입자라면 사용자가 낼 절반의 몫에 관한 명칭을 법상에 부담금과 그리고 이걸 뭘로 표현했다? 이거를 기여금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용어는 그 부분 정도 하나 간단하게 좀 봐두도록 하시고요. 자, 지문은 지금 양가로 4번에 자격 취득 상실의 신고 등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용자 본인이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서류를 공단은 이제 국민연금 공단이겠죠. 그래서 공단에 제출합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양가로 5번에 이제 그 보험료 부담이 납부등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자, 공단은 국민연금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자, 그 다음 니은번. 니은번은 지금 좀 전에 여기 부담금, 기여금 잠깐 봤던 질문 한번 보시면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니은번에 사업장 가입자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이 얼마? 1,0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 동그라미 2번에 보험료는 납부무자가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라고 해서 2번 하나 나와 있고요. 자, 한 장을 넘기면 보험급의 종류. 여기는 연금보험료 구분만 봤었고, 여기는 그러면 여기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급여 사업. 그러면 여기는 보험급여 사업은 몇 가지 보험급여 사업을 할까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지문에 이제 가시면 양가로 6번에 급여 종류에서 지금 가면 동그라미 1번에 노령연금, 2번에 장애연금, 3번에 유족연금, 4번 반환일시금이다. 총 몇 가지를 두고 있다? 총에서 4가지 보험급여 사업에 관한 종류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보험급여 사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네. 4가지 보험급여 사업의 종류를 두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정리를 해 놓으시죠. 여기는 세부적인 급여에 관한 부분, 일단은 이와 같은 보험료 부담의 한계에 따라서 실시되는 보험급여 사업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사용자가 낼 절반에 관한 몫의 명칭을 이 법에 뭐라고 표현했다? 이거를 부담금. 그리고 나머지 가입자가 낼 몫에 관한 부담금을 뭐라고 표현했다? 이거를 기여금이라 표현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문을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일단 그 정도만 간단하게 국민연금법 하나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제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부분에 따른 내용 몇 가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목적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관장은 누가 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누구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부분에 지금 여기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국민건강보험법도 관장은 일단은 주관은 누가 맡아 합니까? 국민연금법이나 국민건강보험은 누가 맡아 주관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하는데 그리고 건강보험법 일단 그러면 여기 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여기도 뭘 설립하게 됐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라고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여기는 지금 보면 보험자란 지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지문도 나오지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지문을 대해서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 보험자란 지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은 그러면 결국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꼬로 보험자라는 의미는 같아 틀리다. 같은 의미로 쓰는 게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하게 되면 대부분의 공단이 뭐가 나와야 크게 당황을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지문이 나와야 당황을 않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 않고 뭐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한다. 보험자란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한 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자라고 했을 때는 이꼴 의미는 뭐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보험자는 의미는 같다 틀리다. 같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용어 정의도 이제 보시면 근로자 사용자 쭉 나와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도 이제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이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일단은 먼저 양가로 4번에 지문에 동그라미 6번. 그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보험료는 분명히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급여 사업을 실시하는데 여기도 보험료 부담입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지문에 6번에 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에게 얼마씩 부담한다?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그럼 결국 이 국민건강보험법상 관련된 보험료 부담은 여기도 얼마씩 부담해요? 여기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얼마씩 부담한다? 100분의 50씩이라는 건 2분의 1씩 부담을 해서 여기도 여러 가지 보험급여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럼 이와 같은 보험료 부담에 따라서 보험급여 사업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보험급여 사업은 이와 같은 보험료 부담에 따라서 보험급여 사업은 몇 가지 보험급여 사업을 실시할 거냐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1번 요양급여 2번 요양비 3번 부가급여 4번 장애인에 대한 특례 5번 건강검진입니다. 그래서 총 여기는 5가지 보험급여 사업을 실시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험료 부담의 한계 해서 부분하고 실시되는 급여 사업의 종류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하는 걸로 해서 국민건강보험법도 간단하게만 좀 보시게요. 나머지 물론 세부적 보험료든 징수하고 납부에 관한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기초 입문에서는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 들어갈 필요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이 정도 부분까지 해서 이제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 하나 일단 크게 이제 마무리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겼으면 8장에 노무관리 이제 가게 되면 일단은 그 노무관리 관련 규정인데 그 관련된 법에 관한 종류 일단 크게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이제 관련 법을 들어갈 건데 지금 8장에 일단은 구성되어 있는 노무관리 하게 되면 1절에 근로기준법, 2절이 최저임금법, 3절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제에 관한 법률, 4번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5절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다라고 이렇게 5가지 노무관리 관련 규정으로 이 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8장의 첫 노무관리에 관한 법령이 되는 여기 근로기준법 관련 부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8절에 이제 근로기준법부터 간단하게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일단 여기도 용어 관련한 것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근로기준법도 이제 보시면 용어에 관한 부분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부분들 텐데 그중 일단 두 가지 정도 해산 꼭 기억하시는데 임금에 관한 기준을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평균임금하고 평균임금하고 두 번째 통상임금 해서 이렇게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은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 평균하고 통상임금인데 지금 7번의 평균임금이라는 용어에 관한 법상이 이와 같은 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해서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그래서 평균임금이란 이와 같은 용어 정의로 그리고 8번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초음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해서 8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두 가지 지금 나와 있는 평균임금하고 통상임금에 관한 용어에 관한 정의 있죠. 정의. 그래서 이 정의 정도 하나 확인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마치고 넘어왔던 이 사회보험에도 평균임금으로 지급이 되는 급여사 보험급여 사업도 있고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사업도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노무관리 관련 1절부터 5가지 5절에 나와 있는 관련 노무관리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해서 보시면 임금을 지급할 때 여기도 마찬가지 임금 기준이 여기도 이제 보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되는 지문들이 나오는 거 조금 더 하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정리하면서 용어는 한 두 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양가로 이번에 근로계약.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서로 간에 뭘 주고받을지 정한 걸 뭐라더라? 근로계약이다. 그래서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뭐하더라? 1대1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근로계약이다. 그래서 1번의 계약. 그럼 일단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1대1로 정하다 보니까 누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이때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보니까 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하나여 무효라고 무효로 된 부분은 뭘 따른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기억번 하나 정리하고 있고요.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취업규칙은 사업장에 모두가 다 이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서 취업규칙은 최소 이하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다. 그래서 2번의 기억번에 가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뭐더라? 또한 같다. 그럼 결국 취업규칙은 최소 상시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된다면 최소 뭐는 작성? 사용자가 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신고를 들어가줘야 돼요. 취업규칙을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2번 나와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취업규칙 하나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근로조건의 우선순위다. 그래서 이제 보면 동그라미 기억번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란다. 무효로 된 부분은 뭘 따릅니까?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좀 전에 지금 근로조건에 관한 건 뭐가 있다고 그랬었냐면 근로계약이란 것도 근로계약이 있고 취업규칙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이 하나의 사업장에 취업 규칙이랑 근로 조건을 정한 게 있고 근로 계약이랑 근로 조건을 정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취업 규칙과 근로 계약이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는 사업장이라면 결국은 근로 조건에 관해 뭐와 뭐가 충돌할 수 있다. 취업 규칙과 근로 계약이 충돌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뭐가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일 그때는 취업 규칙이 우선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그라미 기억에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니은 취업 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뭐와 어긋나서는 안 된다. 단체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체 협약. 단체 협약이란 건 해당 그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만약에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조건을 결정한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단체 협약이라 그랬습니다. 단체 협약. 그래서 그럼 여기도 보면 단체 협약과 뭐가 충돌했다. 취업 규칙이 충돌한 거는 결국 취업 규칙은 법령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과 어긋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취업 규칙하고 단체 협약이 충돌했으면 뭐가 이긴다는 거죠? 단체 협약이 근로 조건의 우선이 된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니은번 디귿.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어긋나는 취업 규칙의 변경을 뭐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는 것 정도 하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 서류 보존이다 그래서 보면 근로기준법상에서는 보존해야 될 서류에 관한 종류들 밑에 동그라미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근로계약에 관한 주어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쭉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요 해당되는 날로부터 그 근로계약한 중요 서류는 몇 년간 보관하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 서류를 몇 년간 보관한다? 3년간 보관한다라고 해서 쭉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있고요. 사용증명서 등에 관한 부분에서 동그라미 3번에 지금 사용증명서 관한 것만 잠깐 볼까요? 사용증명서 동그라미 기억.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는데 이때 기억의 증명서에는 누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그 이외의 사항은 증명서에 들어가면 돼야 한대요. 증명서에 들어가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디귿.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며칠 이상 근무한 자로 하다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몇 년 이내로 합니까? 3년 이내가 됩니다. 3년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최소 이 사용증명서를 해당 사업장에 근무했다고 해서 모두가 교부가 되는 거예요. 최소 며칠 이상 근무해야만 이 사용증명서를 이전 사업장에서 교부 요구할 수 있다. 최소 며칠 이상 30일 이상 근무해야만 뭐 하더라. 이와 같은 사용증명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법상 지문의 마지막에 가보니까 30일 미만인 일용 근로자에 대하여 때는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작성하지 아니해도 법에서 크게 어떤 법적인 제약이 없다 보니까 이걸 따로 작성한다 안 한다? 작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증명서 교부에 관한 부분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 보시도록 하고요. 임금은 지금 여러 가지 1번부터 쭉 해서 8번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 중인데 그 중에 지문에 4번 정도 잠깐 볼까요? 4번에 임금은 지금 여기 4번. 임금은 지금 4번 여기도 보시면 이 노무 관리에 관한 부분도 보시면 임금에 관한 규정은 무슨 임금이 나온다고 방금 말씀드렸냐면 어떤 임금을 지급할 때는 여기도 평균 임금하고 무슨 임금을 중에 지급하더라. 평균 또는 통상 임금 중에 하나를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지금 동그라미 4번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러면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그 수당을 여기를 휴업수당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휴업수당은 여기는 누구 귀책임? 여기는 사용자 귀책임, 사용자 귀책 사유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용자 귀책 사유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귀책 사유가 있었을 경우는 있어서 해당 기간 동안 쉴 수밖에 없는 경우 그때 무슨 수당을 지급하더라? 휴업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때 지급된 휴업수당은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임금에 관한 기준 정도에서 또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확인하실게요. 그래서 4번에 가보니까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이 얼마?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휴업수당은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여기를 지급합니까? 그래서 휴업수당 여기도 보니까 기준임금은 무슨 임금? 둘 중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정도 하나 확인을 좀 하십시오. 부분들 하나 확인하고 쭉 해서 나머지는 쭉 한번 가볍게 한 번만 쭉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한 장을 넘기면 또 가장 임금에 관한 규정 중에 또 하나 확인하실 부분들이 236페이지 236에 가시면 임금에 관한 규정 중에 보시면 236의 상단에 가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있죠. 여기도 그 임금에 관한 기준만 보겠습니다. 여기도 연장, 야간,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관한 부분인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세 가지 근로와 관련된 부분의 임금은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거냐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7번 연장 근로, 니은의 휴일 근로, 그 다음에 디귿의 여기는 야간 근로죠. 그래서 세 가지 근로 모두가 다 여기도 마찬가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여기는 휴업수당은 방금 봤던 일단 임금에 관한 기준만 놓고 본다면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여기는 임금은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했다? 여기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여기는 뭐 했다? 지급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문은 임금에 관한 기준 정도 하나만 확인을 쭉 해서 보도록 하실까요? 부분들은 쭉 해서 정리합니다. 재해보상이란 건 근로자가 업무상 관련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재해보상이라 그렇습니다. 재해보상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끝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 좀 볼까요? 연차 유급 휴가. 그래서 우측 237에 가시면 이제 연차 유급 휴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죠.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 연차 유급 휴가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질문에 이제 가보 여기도 간단히 쭉 읽어가면서 필요한 거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연차 유급 휴가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줍니다. 1번, 2번.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됩니다. 2번 나와 있고요. 3번.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일에 따른 휴가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가산한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며칠을 한도로 하더라. 그래서 여기 연차 유급 휴가 관련 총 연차 유급 휴가 일수의 최대 일수는 총 그 하나의 사업장에 오래 근무해도 최대 며칠이 상한이다. 최대 며칠이 25일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25일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네. 4번. 사용자는 1부터 3에 따른 규정의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고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 시기를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7번의 지문 4번 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한 장을 넘기면 일단은 연차 유급 휴가 관한 시효입니다. 시효. 그럼 일단 이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단은 연차 유급 휴가의 시효입니다. 시효입니다. 시효란 건 소멸시효죠. 그러면 연차 유급 휴가는 이거는 몇 년간을 써야, 몇 년의 기간 동안 이걸 써야 되게 돼 있냐면 한 장을 넘겼을 때 동그라미 6번입니다. 6번은 지금 보면 6번은 자, 연차 유급 휴가는 해서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의 시효입니다. 시효는 원칙. 근로자가 이 법에 따른 계속 여기는 그 연차 유급 휴가는 지금 보면 최대가 25일이지만 아무리 근로 기간이 짧아도 최저 며칠부터 최대 며칠까지냐면 연차 유급 휴가는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여기는 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계속 근로 연수에 따라 최저 15부터 최대 며칠까지 25일까지를 한도로 하는데 이 연차 유급 휴가는 원칙은 연차 유급 휴가는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이 해당되는 계속 연수할 때 일수를 쓰는데 1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면 뭐 하더라? 여기는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지 않다. 그러면 원칙은 1년이면 소멸, 예외적으로 몇 년이 지나도 예외도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1년이 예외적으로 1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안 한다? 1년이 지나도 소멸을 해버리고요. 소멸하지가 않아요. 어느 경우면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소멸하지 않냐 해서 보니까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는 보시면 여기는 보면 사용자 귀책 사유, 여기는 사용자 귀책 사유가 있다 없다. 그래서 그러면 사용자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1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사용자 귀책이 있으면 소멸하지 않지만 사용자 귀책이 없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1년이 지나면 사용자 귀책이 없으면 1년 지나면 소멸해버립니다. 여기서 귀책이란 건 뭘 말하냐면 나 연차 유급 휴가 가고 싶어요. 안 돼. 가지마. 그 경우가 아니라 여기서는 간단하게 밑에 이제 그 지문을 설명드릴 거니까 차후 기본 과정을 설명드리고 여기서 말한 사용자 귀책이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자, 여기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 휴가를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근로자가 요 1년의 시간이 다 돼, 그 1년의 시간, 이 1년의 기간 동안 써야 되는데 1년의 기간 동안 이 연차 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뭐 해요? 법에서 일정 기간마다 촉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용자가 그 법에 따른 기간마다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했다 안 했다? 아무 이야기도 안 해버렸다는 걸 뭘로 보는 거예요? 그걸 귀책으로 봐서 이거를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사용 촉진에 관한 규정이 그걸 설명하는 건데 그건 다음 기본 과정에 하도록 하고 시효는 원칙임 1년이면 소멸하는데 예외적으로 1년이 소멸하지 않는 것은 일단은 사용자가 법에 따른 근로자가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사용을 촉구하도록 하는 이행하도록 하는 그 규정을 사용자가 이행했다 안 했다? 이행하지 않은 걸 뭘로 보는 거예요? 법에서 귀책으로 봐서 이거를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보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보시도록 합니다. 해고. 일단 양가로 8번 해고입니다. 해고. 이제 해고란 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떤 해고란 건 이제 보면 이거는 해고란 건 보면 해고란 건 뭐예요? 반드시 그거는 뭐예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죠.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하는 거고 그러면 규정에 따라 해고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해고는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거고요. 해고 사유가 있어도 법에서 뭘 두고 있냐면 해고 금지 기간이라 해서 이렇게 명백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이 기간 동안에는 해고를 하지 못하게끔 해고 금지 기간이라고 이제 부분을 정하고 있는데, 자, 지문은 이제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는 이제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거고요. 휴직은 지금 근로관계는 일단 근로자 신분은 유지하지만 쉬는 걸 휴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직은 일정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것을 전직은 예를 들어서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뭐 지방으로 내려보는 걸 뭐 전직, 감봉은 임금을 감하는, 그리고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부터 그 밖에 징벌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부터 그 밖에 징벌이 이루어졌다. 그걸 뭐라고 지금 양가로 표현한 이거를 부당해고 등이다라고 정리해 놨습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하나 정리할 수 있고요. 자, 니은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산후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한다 못한다. 그 기간 동안에 해고합니까 못합니까? 이때는 해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출산휴가 만약에 이 명백한 해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출산휴가를 들어갔다. 출산휴가 기간 때 해고하면 돼요, 안 돼요? 법에서는 해고 금지 기간을 뒀게 되면 절대 해고할 수 있다 없다? 절대 해고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 부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2번 경영상 위한 해고의 제한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해고가 결정이 됐다. 그럼 일단은 해고 나와 있고요. 그럼 해고가 결정이 해고예고입니다. 해고예고. 자, 일단 절차와 사유가 있어서 절차를 거쳐서 뭐 징계위원회를 결정해서 해고가 결정이 됐어요. 그럼 해고가 결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내보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 해고를 모아서 예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 예고를 해줘야 근로자였던 뭐 일단 생활의 어떤 뭐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전에 해고를 예고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가보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며칠 전 예고를 합니까? 30일 전 예고를 하여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1분 이상의 무슨 임금을 지급합니까?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해고가 만약 오늘 결정이 됐으면 최소 오늘부터 30일 후에는 떠나야 된다고 미리 예고를 해주던가, 아니면 오늘 해고 결정됐으면 오늘 바로 내보낼 수 있다 없다? 오늘 바로 내보낼 수 있다. 며칠분에 30일분에 통상임금을 주고 바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원칙 규정 거기까지만 보시고요. 일단 해고예고는 근로자라면 해고예고를 일단 해고가 결정이 돼 예고를 하는데, 이 예고에 적용 제외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고 결정은 무조건 다 이거를 30일 전 예고하던가 또는 30일 통상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해고가 결정이 됐다면 이 예고가 적용이 되지 않는 적용 제외 대상자 근로자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밑에 지금 동그라미 지문 4번 예고의 적용 제외다. 그래서 기억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다. 그래서 기억니 4번에 기억, 니은, 디귿, 니을에 해당되는 자는 해고가 결정이 되면 이때는 예고할 필요 있다 없다? 예고하지 않고 바로 뭐 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보내더라도 무슨 돈을 안 줍니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바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 있는 자들을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여기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금 좀 전에 좌측 238페이지 좌측 8번의 동그라미 1번의 기억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부터 해서 그 밖의 징벌이죠. 그래서 해고부터 해서 그 밖의 징벌이 이루어졌다. 물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정당한 이유 없이예요. 그러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됐다?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그건 억울해. 정당한 이유 있이 해고가 돼서 문제가 없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부터 그 밖의 징벌이 이루어졌다면 결국은 뭐예요? 그 해고부터 그 밖의 징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 결국은 이거를 부당해고 등이다라고 지금 양가로 해놨죠. 그러면 결국 부당해고 등이란 건 뭘 말할까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부터 그 밖의 징벌이 이루어진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를 부당해고 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당해고 등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부당해고 등을 뭐 해야 돼요? 법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쳐서 그 사유에 따른 내용의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구제받는 절차상의 지금 진행 절차를 일단은 5번에 구제 신청입니다. 구제 신청을 통해서 일단 구제 신청이란 건 이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가 관련 기관에 구제 신청을 해서 절차가 진행을 해서 무조건 정당한 이유 없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관련 기관에 검토해 보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이 예를 들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관련 기관에 살펴봤더니 정당한 이유가 없는 근로자는 이유가 없다고 그랬지만 어떤 관련 서면 서류나 사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정당한 이유가 있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일련의 이제 구제 신청으로부터 쭉 시작을 일련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게 마지막 240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240페이지 디귿번에 구제 명령 등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는 일단 거기는 배제하되 일단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란 건 뭘 말합니까?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부터 그 밖의 징벌이 이루어졌다면 그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절차에 대해서 뭘 받아보자.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제를 받자. 그래서 절차상을 크게 세 가지 절차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는 절차상의 세 가지 신청에 관한 절차만 명칭만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할 겁니다. 여기는 구제 신청이에요. 구제 신청. 일단 구제 신청은 근로자가 관련 기관에 저 억울해요라고 구제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 기관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이야기와 관련 서류를 다 들어보겠죠. 들어보고 나서 뭐예요? 여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구제 명령을 할 거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구제 명령을 할 거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면 뭐예요? 정리 없다면 그때는 신청을 기각하는 기각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슨 신청을 하게 됐냐면 재심을 신청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 재심 신청 기관의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그때는 사법 구제 절차 중에 하나에 뭘 하게 돼 있냐면 그때는 행정소송까지 거쳐서 뭐 할 수 있다. 여기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교재 내용들 이 관련 구제 신청에 관한 절차와 재심 신청 절차와 마지막 사법 구제 절차 하나인 행정소송까지 통해서 마지막 이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정해놓은 부분들로서 쭉 관련 내용을 설명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관련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기본 과정에 정리하는 거고 절차상의 구제, 이 부당해고 등에 따른 절차는 크게 몇 가지 절차 중에 거쳐서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구제 신청, 재심 신청, 마지막 이 재심 신청까지도 안 돼. 그럼 결국 구제 신청이나 재심 여기는 행정적 구제라면 결국 이 행정적 구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들은 뭘로 갑니까? 사법 구제인 이 소송을 통해서 이 해결하는 절차까지를 통해서 구제를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차원이 기본관에 보는 걸로 확인을 해서 1절에 근로기준법까지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근로기준법까지 정리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